여러분, 미쳐버린 경제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듣고 충격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148억을 사기치면 몇 년 감옥에 갈까요? 20년? 30년? 아니면 무기징역? 정답은요, 7년입니다. 7년이요. 148억을 사기쳐서 21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 고작 7년 받았습니다. 그것도요, 1심에서 받은 15년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깎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완벽한 모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가해자는 7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인지 절대로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미쳐버린 경제학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경제탐정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주제는 저한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기 피해자거든요. 2년 전이에요. 저는 백화점 지하에서 요식업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투자한 돈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가맹비, 인테리어, 보증금, 초기 물품비 다 합쳐서요. 장사는 잘 됐어요. 매출도 괜찮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상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한 달이 밀리고 두 달이 밀리더니 결국 두 달치 정상금 9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9천만 원이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본사 대표 구속됐어요. 저만 피해본 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도 다 당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돈 돌려받았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원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요. 그놈은 감옥 갔다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저요? 투자금 1억 3천에 못 받은 정상금 9천. 거기에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까지 합치면 제 빚이 2억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사기꾼은 감옥에서 밥 먹고 나오고 피해자인 저는 2억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왜 대한민국은 사기꾼한테 이렇게 관대한 건지, 왜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건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요. 근데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사기범죄의 민낯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법적 구조, 양형 기준, 실제 판례, 해외 비교까지 전부 다 담았거든요. 특히 전세 사기, 투자 사기, 프랜차이즈 사기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저처럼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사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 통계를 발표해요.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 건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33만 건입니다. 33만 건이요. 하루로 치면 약 900건이에요. 하루에 900명이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1시간에 37명, 2분에 1명꼴로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33만 건이라는 숫자가요, 대한민국 전체 형사범죄의 약 20%를 차지해요. 형사범죄 5건 중 1건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기죄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1위예요. 원래는 절도가 1위였어요. 2014년까지는 절도가 범죄 1위였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역전됐어요.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절도 24만 6천 건을 앞지른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 연속 사기가 대한민국 범죄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도가 범죄 1위인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유독 사기가 1위인 나라예요. 하지만 여기서 미쳐버린 반전이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오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이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 1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정치인들도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이거요. 팩트체크를 해보면 좀 달라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서 각국의 사기 범죄 통계를 수집하거든요. 2020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OECD 국가는 스웨덴이에요. 2007 62건이요. 그 다음이 독일 964건, 덴마크 930건, 핀란드 891건 순이에요. 한국은요, 682건으로 이 나라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OECD 사기 범죄율 1위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다고 한국 상황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한국에서 사기가 문제인 이유는 발생 건수 자체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범률이 심각하게 높다는 거예요. 재범률 얘기해 볼게요. 2022년 검거된 사기 범죄자가 17만 6천 명이에요. 이 중에서 재범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7만 3천 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0.3%예요. 사기치다가 잡힌 사람 10명 중 4명은 이미 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재범자 7만 3천 명 중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 그러니까 사기를 또 저지른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3만 3천 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5.5%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기치다가 잡힌 사람이 감옥 갔다 나와서 또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절반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왜 이러냐고요? 처벌이 약하니까요. 사기쳐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재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동종 재범자 비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볼게요. 2019년 39%, 2020년 40.1%, 2021년 42.4%, 2022년 45.5%. 매년 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같은 사기를 또 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시스템이 사기 범죄를 억제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쳐버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기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기를 쳐서 10억을 벌었어요. 잡혀서 재판받고 징역 3년 받았어요. 3년 살고 나와요. 그러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3년 동안 감옥에서 살면서 연봉 3억 3천만 원 받은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상 교도소에서 연 5억에 일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 사기 범죄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왜 사기가 이렇게 늘었는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이에요. 2012년 이후로 중고거래, 온라인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가 급증했어요. 2011년에 1만 건도 안 되던 전자상거래 사기가 2012년에 2만 2천 건, 2014년에는 4만 3천 건까지 뛰었어요. 예전에는 사기를 치려면 직접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 몇 번 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어요. 효율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하락이에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2017년에 전국 초중고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정직지수 조사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10대 청소년 중 몇 %가 괜찮다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37.1%입니다. 10대 10명 중 거의 4명이 10억 받으면 1년 감옥 생활 할 수 있다고 답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1년이면 10억이니까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세대의 인식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매년 33만 건의 사기가 발생하고 이건 전체 범죄의 20%에 해당해요. 사기는 10년 연속 범죄 1위이고 재범률은 41%, 같은 사기를 또 치는 동종 재범률은
45%예요. 숫자만 봐도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사기꾼들한테 내려지는 처벌이 얼마나 약한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3년째 안 바뀌고 있는데 이 양형 기준을 보면 왜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인지 바로 이해가 돼요. 양형 기준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판사가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까요? 판사 마음대로 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범죄 유형별로 이 정도 범죄에는 이 정도 형량을 주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게 양형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사기를 얼마 쳤을 때 몇 년 감옥에 보내라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죄 양형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2011년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요. 14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13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13년이면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예요. 아이폰 4가 나온 게 2010년이거든요. 카카오톡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만든 기준으로 2015년의 사기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코인 사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2011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신종 사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근데 처벌 기준은 그대로예요. 그럼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금액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요. 기본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에요.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면요. 1년에서 4년이에요.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면요. 3년에서 6년이에요.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면요. 5년에서 8년이에요. 300억 원 이상이면요. 6년에서 10년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300억 원을 사기쳐도 기본 형량이 6년에서 10년이에요. 300억이요. 우리 돈 300억이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안 쓰고 1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사기쳐도 6년에서 10년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미쳐버린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0억 원 이상이면 6년에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3천억을 사기쳐도 똑같이 6년에서 10년이에요. 1조를 사기쳐도 마찬가지예요. 300억 이상은 다 같은 구간이에요. 300억을 사기치나 1조를 사기치나 양형 기준이 똑같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양형 기준은 기본 형량이고 가중 요소가 붙으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중 요소가 붙으면 형량이 올라가요.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됐거나 하면 가중 요소로 인정돼요. 근데요, 아무리 가중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거든요. 형법 제347조에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최대 15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가중 요소가 많아도 15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0억을 사기쳐도 최대 15년이에요. 피해자가 1만 명이어도 최대 15년이에요.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볼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에 의뢰해서 최근 2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1심 사기 판결 천천자의 26건을 분석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편취금액 1억 원 이하 사기의 평균 징역형은 11개월이에요. 2억 원 사기의 평균 징역형은 16.5개월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액이 커져도 형량이 비례해서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100억 원 이상 사기 판결 16건을 분석했더니요. 이 중에서 최고 형량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7년입니다. 그것도 딱 1건이에요. 나머지 15건은요. 전부 7년 이하예요. 100억을 사기쳐도 대부분 7년 이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법원이 양형 기준에 하한선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1억에서 5억 사기면 1년에서 4년이잖아요. 법원에서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로 선고해요. 상한선인 4년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요. 합의했거나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거나 이런 감경 요소가 거의 다 붙거든요. 사기꾼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하면 형량 줄일 수 있는지 다 알아요. 반성문 쓰고 피해자 일부랑 합의하고 눈물 좀 흘리고 그러면 감경돼요. 그래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 근처에 몰려 있어요. 여기서 미쳐버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13년 동안 양형 기준을 안 바꿨을까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일단 양형위원회 회에서 양형 기준을 바꾸려면 엄청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의견 다 수렴해야 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반대 의견도 검토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한국 형법의 전체적인 형량 체계가 살인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살인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고 다른 범죄들은 살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죄 형량만 확 올리면 전체 형법 체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논리가 있어요. 사기를 20년으로 올리면 그보다 더 나쁜 범죄인 강도나 폭력은 몇 년을 줘야 하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이건 변명이에요. 13년 동안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양형 기준은 그대로라고요. 전세 사기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 노후 자금이 싹 털리고 투자 사기로 젊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고 있는데 13년 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요. 이건 입법 불작위예요.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세 사기 사건 판결에서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24년에 인천 전세 사기 사건 1심 판결에서 판사가 직접 입법 한계를 언급했어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수백 명인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켜도 현행법상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치는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판사가 직접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더 주고 싶은데 법이 15년까지밖에 안 돼서 못 주겠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판사도 알아요. 처벌이 약하다는 거. 근데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높일 수가 없어요. 줄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양형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세 사기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세 사기라는 게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세라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집주인한테 목돈을 맡기고 그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맡겨요. 전세 사기는 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세입자를 속여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거예요. 대표적인 수법이 무자본 갭 투자예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애초에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요. 2022년부터 이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폭발했어요. 전국에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백 채, 수천 채씩 집을 사들이고 세입자들한테서 보증금을 받아 챙겼어요.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전부 터진 거예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전세금으로 넣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갈 곳도 없어지고 빚만 지게 되고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실제 판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인천 건축왕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무려 2,308채의 주택을 보유해서 건축왕이라고 불렸어요. 이 중에서 백기기의 일체에서 세입자들한테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1심에서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는지 아세요? 징역 13년이에요. 근데 1심 판사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했어요. 검찰 구형보다 2년을 더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판결문에 입법 한계를 직접 언급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뭐가 됐냐면요. 7년으로 깎였어요. 15년에서 7년이요. 절반 이하로 감형된 거예요. 왜 감형됐냐고요?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예요. 148억을 사기쳤는데 일부만 합의하면 8년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1월에 대법원에서 이 7년이 확정됐어요. 공범 9명 중 2명은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예요.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의는 죽었다. 내게도 합법적으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오늘의 대법원이다. 피해자들이 울면서 직접 한 말이에요. 두 번째,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강서구랑 관악구 일대에서 모녀 3명이 임차인 355명한테서 전세 보증금 795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795억이요. 피해자가 355명이에요. 이 사건 주범이 받은 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징역 10년이에요. 계산해볼까요? 7률에 95억 나누기 10년이면 연봉 79억 5천만 원이에요. 감옥에서 연봉 80억 받는 거예요. 세 번째, 30대 빌라왕 사건이에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70명한테서 144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에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깎였어요.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요. 패턴이 보이시죠? 1심에서 중형받고 항소하면 깎이고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범행 시인, 일부 합의, 반성. 네 번째, 강서구 빌라왕 배후 사건이에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왕 여러 명을 뒤에서 조종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세워서 무자본 갭 투자를 시킨 거예요. 임차인 30명한테서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어요. 형량이요. 징역 8년 확정이에요. 다섯 번째, 부산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해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15년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대단히 큰 범죄다. 판사가 이렇게까지 썼어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니까 15년밖에 못 준 거예요. 이 부산 사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가 판결문 첫 페이지를 가득 채웠대요. 사건 번호로만 첫 장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피해자들이 이 판결문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판사가 자기들 편을 들어줬다고요. 근데요, 그 판사도 15년밖에 못 준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요. 자, 정리해볼게요. 국민일보에서 최근 1년간 전세 사기 판결문 58건을 전수 분석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사건 주범 5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률 96.6%예요. 거의 다 감옥 가긴 갔어요. 근데 평균 형량이 얼마냐면요. 5.9년이에요. 6년이 안 돼요. 피해자 10명 이상 사건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는데 이 경우 평균 형량이 7년이에요. 피해자 100명 이상인 대형 사건, 이른바 빌라 왕급 사건 5건의 평균 형량은 12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1심 기준이에요.
항소하면 거의 다 깎여요. 여기서 미쳐버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항소하면 깎일까요?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사기꾼들이 빼돌린 돈이 있잖아요. 그 돈 중 일부로 피해자 몇 명이랑 합의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해서 감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48억을 사기친 놈이 피해자 191명 중에 몇 명이랑 합의했겠어요? 전부 다 합의했을까요? 아니죠. 일부만 합의한 거예요. 일부만 합의해도 8년이 깎이는 거예요. 15년에서 7년으로요. 나머지 피해자들은요. 그냥 돈 못 받는 거예요. 가해자가 일부 피해자랑만 합의해서 형량 깎아먹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사기 범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비교해 볼게요.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사람이 있어요.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스닥 거래소 회장 출신이에요. 월가의 거물이었죠. 이 사람이 저지른 사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6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이에요. 83조요. 조 단위예요.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년입니다. 150년이요. 2009년에 선고받고 12년 만에 교도소에서 사망했어요. 83조 원 사기에 150년.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300억 이상은 다 같은 구간이에요. 6년에서 10년. 아무리 가중해도 최대 15년이에요. 83조를 사기쳐도 한국에서는 최대 15년밖에 못 받아요. 150년 vs 15년.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미국은 병과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병과주의가 뭐냐면요. 범죄 건수만큼 형량을 합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를 100건 저질렀어요. 각각의 사기에 대해 1년씩 형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1년 곱하기 100건, 합쳐서 100년이에요. 한국은요. 경합범 가중이라는 방식을 써요. 경합범 가중이 뭐냐면요.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의 최대 절반만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를 100건 저질렀어요. 가장 무거운 형이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의 절반인 5년을 더해서 최대 15년이에요. 100건을 저질러도 15년이에요. 1건을 저질러도 최대 15년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한상훈 한국형사법학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행 경합범의 단순 가중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중 처벌 범위에 상한선을 두고 범죄 건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도록 하는 절충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도 인정하는 거예요.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고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도 사기죄가 있어요. 근데 독일은 형량 자체가 높아요. 기본 사기죄가 5년 이하 징역이에요. 한국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가중 요건이 붙으면 달라져요. 상습범이거나 조직적이거나 피해가 크면 10년 이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 죄가 경합하면 한국처럼 절반만 더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비율로 가중돼요. 무엇보다 독일은 추징이 철저해요. 사기로 번 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요.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한국은요. 추징 선고는 하는데 실제로 돈을 환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기꾼이 돈 숨겨버리면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일본은요. 일본도 사기죄. 기본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한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특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해요. 그리고 일본은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형량 합산 방식이라 수백 년 형량도 가능해요. 83조 사기에 150년 나왔어요. 독일은 가중 요건 적용이 철저하고 추징 환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은 특수사기 가중처벌법이 있어요. 한국은요. 300억 이상은 다 똑같고 최대 15년이고 추징 환수도 잘 안 돼요. 같은 사기인데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 미쳐버린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재범률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기범 재범률이 41%라고요. 미국은요? 사기범죄 재범률이 20%대예요. 한국의 절반이에요. 왜 차이가 날까요? 처벌이 세니까요. 한 번 걸리면 수십 년 감옥에 가야 하니까 다시 사기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한국은요. 사기쳐서 10억 벌고 3년 살고 나와서 7억 들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러다 돈 떨어지면 또 사기쳐요. 어차피 또 잡혀도 3년이니까요. 처벌이 약하니까 재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사기범 중에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 아세요?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세에서 30세 비중이 26.9%예요. 전체 연령대 중 1위예요. 과거에는 40대, 50대 때가 사기범의 주류였어요. 2020년까지는 50대가 1위였거든요. 근데 1년부터 역전됐어요. 50대가 1위로 올라섰어요. 30대까지 포함하면 MZ세대 사기범 비중이 44.1%예요. 40대, 50대 합계 40.1%보다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신종 사기의 등장이에요. 코인 사기, 중고거래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이런 건 IT에 익숙한 젊은 층이 더 잘 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아까 그 설문조사 기억나시죠? 10대 37%가 10억 받으면 1년 감옥 갈 수 있다고 답했잖아요. 젊은 층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쳐서 얼마 벌 수 있고 잡히면 얼마 살고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 실제로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면 무섭죠. 근데 한국은 처벌이 약하니까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신종사기에 겁없이 뛰어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사기를 직업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탕주의 심리예요. 취업난, 부동산 폭등, 자산 양극화. 젊은 세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탕 크게 해서 인생 역전하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게 사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이해는 해야 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사기꾼들이 처벌을 안 무서워하는지 더 자세히 볼게요. 합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한테는 마법의 카드예요. 사기죄에서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양형 기준에 감경 요소라는 게 있어요. 피해 회복이 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감경 요소예요. 합의를 하면 이 감경 요소가 한꺼번에 충족돼요. 피해 회복이 됐고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니 처벌 의사가 약해졌고 합의금 냈으니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만 하면 형량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5억 원 사기를 쳤어요. 양형 기준대로면 3년에서 6년이에요. 근데 피해자랑 합의를 했어요. 합의금으로 2억을 줬어요. 그러면 감경 요소가 붙어서 형량이 1년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집행유예까지 붙을 수 있어요.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범죄 안 저지르면 형이 면제되는 거예요. 5억 사기치고 2억 합의금 내고 집행유예 받으면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3억 번 거예요. 감옥도 안 가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사기꾼들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쓰는 거예요. 빼돌린 돈으로 합의하고 형량 깎고 나와서 나머지 돈으로 사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합의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피해자도 많아요. 이게 또 사기꾼한테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돈 있는 사기꾼은 합의해서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기꾼은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공정해요? 여기서 기소율 얘기도 해야 해요. 사기죄 기소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5.46%예요. 납건 중 사건은 기소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요.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연간 33만 건이잖아요. 검찰 인력이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기는 입증이 어려워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사기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또 하나,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안 해요.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건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입장에서는 1억 미만으로 여러 건 치는 게 유리해요. 한 사람한테 10억 사기치면 구속되는데 10명한테 1억씩 사기치면 구속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것도 시스템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에요. 자, 여기서 미쳐버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솔직히 답이 없어요. 민사소송을 해서 이겨도 사기꾼한테 돈이 없으면 못 받아요.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꾼이 감옥에 가도 내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위자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되찾을 방법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2년 전에 당한 사기인데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놈이 감옥에서 나와도 저한테 돈 줄 리가 없어요. 재산이 있으면 진작 줬겠죠. 결국 피해자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기꾼은 감옥에서 밥 먹고 나오면 끝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2025년에 양형 기준이 바뀌긴 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볼게요. 2025년 7월부터 새 양형 기준이 적용돼요. 바뀐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조직적 사기로 300억 이상 피해를 입히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어요. 무기징역이요. 드디어 무기징역이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최대 15년이었는데 이제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조건이 붙어요. 조직적 사기여야 하고 300억 이상이어야 해요. 개인이 친 사기는 여전히 15년이 최대예요. 조직적이 아니면 해당 안 돼요. 두 번째, 공탁이 더 이상 감형 요소로 적용되지 않아요. 공탁이 뭐냐면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직접 안 줘도 법원에 돈 맡겼으니까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거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감형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탁만으로는 감형이 안 돼요.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수령해야 해요. 이건 좋은 변화예요. 예전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만 하면 감형됐거든요. 세 번째, 다수 피해자 사건에 대한 가중이 강화됐어요.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더 높아지도록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정리하면 분명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 형량은 그대로예요. 1억 미만 사기는 여전히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에요. 13년 전 기준 그대로예요. 두 번째, 경합범 규정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가장 무거운 형의 절반만 더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합산 방식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무기징역 요건이 까다로워요. 조직적이고 300억 이상이어야 해요. 개인이 200억 사기쳐도 무기징역 못 받아요. 네 번째, 새 기준 적용 시점 문제가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적용이에요.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 안 돼요.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인천 건축왕 사건이요. 대법원 확정이 2025년 1월이에요.
새 양형기준 적용 전이에요. 그래서 7년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양형기준이 바뀌어도 실제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무위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득권층은 수십 수백억 대 사기를 치고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잘만 선고받고 있다. 양형기준이 바뀌어도 판사가 하한선으로 판결하면 똑같아요. 감경 요소 붙여서 깎주면 똑같아요. 결국 법 적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합범 규정 개정이에요. 현재는 가장 무거운 형의 절반만 더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해요. 미국처럼 완전 합산은 아니더라도 상한선을 높이고 더 많이 가중할 수 있게 해야 해요. 한상훈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절충 방식이 필요해요. 무한정 합산은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높게 가중할 수 있도록요. 두 번째,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 강화해요. 사기꾼이 번 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해요. 지금은 사기꾼이 돈 숨기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면 범죄 수익 환수 전담 기관이 있어요. 금융 추적 전문가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은닉 재산을 찾아내요. 한국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세 번째, 피해자 보호 강화해요. 지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민사소송해서 돈을 받아내야 해요. 근데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돈이 없어요. 당했으니까요. 소송할 돈도 없어요. 국가에서 피해자 구제 기금을 만들어야 해요. 일단 피해자한테 보상하고 국가가 사기꾼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요. 네 번째, 기소율 높이기예요. 사기죄 기소율이 25%밖에 안 돼요. 이걸 높여야 해요. 검찰 인력을 늘리든가 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든가 해야 해요. 사기가 기소도 안 되면 사기꾼들이 무서워하겠어요? 4번 중 3번은 무혐의로 풀려나는데요. 다섯 번째, 재범 방지 시스템이에요. 사기 전과자가 다시 사기를 치기 어렵게 해야 해요. 금융거래 제한, 사업자 등록 제한 같은 거요. 지금은 감옥 갔다 나오면 다시 사기치기 너무 쉬워요.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요. 이 5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요.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긴 해요. 근데 계속 논의 중이에요.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은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는 논의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 연간 33만 건의 사기가 발생해요. 10년 연속 범죄 1위예요. 두 번째, 사기범 재범률이 41%예요. 같은 사기를 또 치는 비율이 45%예요. 세 번째, 양형 기준이 13년째 안 바뀌었어요. 3대 300억 사기해도 기본 6년에서 10년이에요. 네 번째, 기소율이 25%밖에 안 돼요. 사기를 쳐도 4번 중 3번은 처벌조차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사기가 남는 장사가 됐어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젊은 층이 사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자, 2025년 7월부터 양형 기준이 바뀝니다. 조직적 사기 300억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져요. 공탁 감형도 까다로워졌고요. 분명히 진일보한 변화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개인 사기는 여전히 15년이 한계고 경합범 가중 방식은 그대로니까요. 결국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법이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기가 판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당했고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나만 아는 정보라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욕심이 눈을 가리는 순간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사기꾼들에게 더 이상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서
사기가 절대로 남는 장사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정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